예, 안녕하세요. 이 차별의 형태가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런 직접적인 차별보다는 조금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이제 차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좀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차별이 없다 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혐오의 문제가 꼭 단계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말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은 그 말에 해당하는 거고요. 차별은 그 말을 실행에 옮겨서 진짜로 불이익을 주는 거죠. 또 같은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 혐오 범죄가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가 발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이 칼이 될 때를 집필할 때는 주로 말로 하는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실제로 뭐 고용 영역이나 교육 영역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차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게 됐고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된 것 같아서 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경우하고 또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게 좀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차별의 해악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히 나쁜 거고 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게만 해악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히잡을 입은 사람들 전체에게 주는 해악이 또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유행처럼 번진다거나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히잡을 입은 사람에게 대한 차별이 허용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잠재적인 어떤 가해자 집단에게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를 주게 되고 또 히잡을 입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거나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좀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권 문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차별을 떠올릴 겁니다. 특히 인종차별 같은 거 떠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이제 오랫동안 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주로 민주화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권 문제 이러면은 국가권력이 뭔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차별이라고 하는 이슈는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우리 현대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차별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어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차별 개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다 차별이 아니라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불이익과 또 그런 특정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하는 차별을 구분하는 게 이 차별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별을 금지하는 방법에는 소극적으로 차별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기존의 차별을 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후자를 이제 적극적 평등화 조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할당제 같은 경우죠. 근데 할당제는 뭐 아무데나 막 쓰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고육직책으로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여성 임원들이 너무 적거든요. 너무 적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원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여성으로 이제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떤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라는 거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 대표인데 당연히 이제 어떤 여성이 절반 정도는 돼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20%도 안 되는 그런 여성 의원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20%까지 끌어올린 이제 그런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할당제거든요. 뭐 아무데나 막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일종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할당제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게 오히려 또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또 차별을 금지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어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차별금지법은 어떤 자유를 제한하긴 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기업의 어떤 영업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별할 자유가 제약이 돼야만 사실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자유 중에 어느 게 양보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차별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는 좀 양보를 해야 되고 국가 입장에서 그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차별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말을 어떤 고용 영역에서 한다거나 교육기관에서 했을 때는 단순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고 내가 뭐 동성애를 혐오하고 싶은데 뭐 중국 혐오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못하게 하네 내 자유가 제한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는 자유인 것이고 또 반대편에 생각하면 그런 자유가 허용되게 됐을 때 너무나 심각한 어떤 그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차별금지법은 그런 자유를 좀 제한함으로써 사실은 이 소수자 집단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뭐 웬만한 OECD급 국가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법제고요. 내용도 보면은 그냥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 당연한 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차별금지법은 뭐 혐오와 차별에 관한 모든 대응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10년, 20년 넘게 이 혐오와 차별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하나 이제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력한 상황이 너무나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좀 논의가 또 활발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